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사무실로 아주 반가운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김현희 선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소개가 필요 없는데 오랜만에 좀 몇 년 만에 뵀는지 모르겠는데 한 2, 3년 되었죠? 예, 오랜만에 뵀습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셨는데 저하고는 뭐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89년에 우리 김 여사를 처음으로 인터뷰를 했죠. 예. 처음으로. 당시는 안기부입니다. 그죠? 예. 안기부 안가에서 나흘 동안 처음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저는 북한에 대해서 별 관심도 없고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관한 이야기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만 그냥 옮겨 실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 김현희 선생을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북한 실정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지를 그때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작년은 그러니까 카을 폭파 사건 30주년인데 매우 바쁘셨겠습니다. 예, 해외 언론이 더 좀 관심을 가지고 일본이나 해외 언론에서 인터뷰가 좀 있었습니다. 예. 국내는 좀 조용한 편이었고요. 국내는 오히려 조용했구나. 작년 연말에 VOA하고 인터뷰한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예. 워낙 뭐 말씀을 잘하시니까 거기서 내가 인용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자꾸 그 대한항공 폭파 사건이 김정일의 지시가 아니고 안기부가 자작극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사람들은 진실을 알아도 진실을 싫어하니까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 하셨죠. 예.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그때 당시에는 국제적인 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미국이 직접 CIA가 와서 조사를 하고 결정적인 다 증거를 가지고 조사해서 북한이 했다 그리고 태우지원국으로 지정을 했는데 글쎄 그러니까 반미 그러니까 친북 성향의 이런 단체들은 그러니까 북한이 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그러니까 방해를 위해서 서울 올림픽 방해를 위해서 헬기를 폭파해서 민간인을 이렇게 많이 살해했다는 그러니까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예, 그게 받아들이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그들 입장에서는 아주 수치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2003년 좌파성향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는 또 정부 차원에서 국가기관 방송사 이런 천주교 신부들 시민단체까지 완전히 연대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런 가짜 만들기 몰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제대로 또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사를 했습니다. 또 정원에서 그리고 다 연대해서 했다고 그 당시 청와대 다 해서 했다고 인정하고도 경찰 넘겨서 처리하겠다 하고는 또 흐지부지 수사도 안 하고 흐지부지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월이 지나서 좌파 정권이 좌파 성향 정권이 들어서니까 또 그런 음모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설마 요새 하는 사람 없겠죠? 있습니까? 요새도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금 다시 북한이 테러 지원국이 됐다가 해제됐고 또 다시 재지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그런 친북 성향 단체들이 여기에 대한 불만이 표출인가 반사적으로 또 이걸 지금 그러니까 북한이 한 게 아니 여기가 또 반사적으로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가짜다 군사 정권이 했다 북한이 아니라는 식으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정치자를 위해서 느닷없이 2003년에 대한항공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일대 캠페인이 벌어졌습니다. KBS, MBC, SBS가 다 특집방송을 보내고 특히 MBC는 묵고 있는 집에까지 찾아와가지고 그걸 비춰주고 문을 똑똑 두드리는 그리고 안에서 목소리까지 나오는 걸 다 녹음해가지고 말하자면 북한 정권이 황장희 선생과 더불어 제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을 노출시키는 이런 이만한 걸 저질렀는데 그리고 이걸 또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또 조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조사해서 조사하는데 아마 막 한 수십억 돈 썼을 겁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이렇게 두툼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쓸데없는 한 200개 항목을 조사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도 결론은 김정일이가 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걸 또 무슨 진실화해위원회가 글로 또 넘겼죠. 글로 넘기고. 그러니까 재판을 몇 번 받으셨냐면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1, 2, 3, 국정원 과거사위원회에서 1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5분을 또 받으셨는데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이동보 선생한테 편지를 쓰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공개되면서 이런 상황이 이제 알려지고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에서 자체 조사도 하고 검찰에서도 약간 조사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잘못한 게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예, 그냥 수사라고 내사로 좀 무혐의처럼 해버렸습니다. 만약 요새 이 이른바 적폐청산 기준으로 이걸 조사를 하면은 아마 여러 명이 구속됐을 겁니다. 여러 명이 구속됐을 거예요. 그런데 국정원에 이거 조사해달라는 이 국정원에는 새로 등장한 정부의 국정원에는 그런 요구는 안 하셨습니까? 월간 조선 인터뷰에서 제가 그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저는 그때 검찰은 수사도 안 하고 내사로 하더니 요즘 검찰 보면 완전 180도 다릅니다. 지금은 무슨 정부 하수인처럼 저렇게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리고 지금 적폐청산 한다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폐가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국가의 안보 문제고 이 역사를 막 바꾸는 이런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근데 자기들이 저지른 이 적폐는 하지 않고 한다면 사실 적폐 청산한다 그래도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국정원은 원래는 자기 조직 보호하는데 아주 철저한 기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해야죠. 서울중앙지검에서 요새 편파적 수사를 한다, 정치보복 수사를 한다는 비난을 면하려면은 저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제적으로 다 공인되고 그래서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도 되고 더구나 2002년 9월 17일 날 고이즈미가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정일이가 그래 우리 납치했다. 그죠? 납치했다고 고백을 하고 김변희 선생이 증언한 다구치 야에코가 비로소 북한에서 인정을 하고 죽었다라고 함으로써 김정일까지 또 인정한 그 사건을 뒤집기 위해서 완전히 언론이 동원되고 국가 권력이 동원되고 그리고 연계된 이른바 좌파단체 신부들도 등장해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괴롭혔는데 형사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러면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금도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원 적폐 조사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적폐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건 적폐라고 생각 안 하나 모양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별개 문제로. 국정원 직원들이 많이 구속됐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그때 청와대 그러니까 진짜 문재인 지금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 비서실장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국정원, 경찰도 동원됐고 또 그러니까 이 방송사의 모든 시민단체가 동원해서 연대해서 공격을 했다고도 인정을 했습니다. 와서 인정하고 처리하겠다고 검찰 넘겨서 그리고는 시간만 지지다가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가짜면
미국이 그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자기네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 테러 지원국으로 20년 8개월 동안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도 않고 그러면 누명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북한은 그 이후에 미국에 제발 좀 우리가 칼기 폭파 이후에는 테러 한 적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좀 제발 해제해달라고 이렇게 막 애원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2010년에 일본 방문했을 때 그때 또 싱가포르인가 거기 북한 간부가 세미나인가 회의에 참가했었습니다. 근데 일본 기자들이 그 북한에서 온 간부에게 지금 김현희가 일본 방문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그 북한 간부가 우리는 조국과 뭐 가족을 이렇게 배신한 그런 여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조국과 가족을 배신한 그런 여자하고는 이게 상대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자가 그러면 인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황해서. 그 사람 돌아가서 숙청됐겠는데. 글쎄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기자분이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면서 다들, 그분이 좀 가서 좀 곤란했을 거라고 그렇게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북한 정부는 한 번도 김현희 씨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없는데 북한 간부가 그런 이야기 했으면은 참,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걸 더 이어가기가 이게 흥분한 게 왜냐하면 태양이 동쪽에서 뜨느냐 안 뜨느냐를 가지고 국가기관, 언론기관이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대한민국에서만 그러니까 진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득세하는 대한민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 연말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지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게 1988년인데 그게 바로 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의 진상을 미국이 별도로 확인해 안 했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 미국에서, CIA 요원이 와가지고, 김현희 씨를 별도로 조사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안기부의 발표가 맞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확인하고 테러 지원 국가에 넣었다가, 그 2008년에 부시 행정부가 마지막에 완전히 김계관이한테 놀아나가지고, 그걸 해제해줘버리고 했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지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상당히 작년에 기분 좋았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그때 그 해제시켜줄 때 참 그게 아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애원해서 해제시켜주는데 왜 사과를 못 받아냅니까? 그러니까요. 잘못했다고. 그건 미국 정부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때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사과를 받아내야 되는데. 인정을 받고 해야지. 인정을 받고 사과해줘야지 그 기회에. 이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테러 지원국이 됐는데, 그 해줄 때는 그 사과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공식적인 사과를 안 해주고 한 것이 참, 좀 아쉽고, 그래서 아직도 물론 안에서는 다 인정을 하지만 겉으로는 아직도 그런 밖으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동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고 또 아직도 그 버릇이 못 고쳐진 거지요. 테러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고 핵무기 개발도 하고. 더구나 요새 요 며칠 사이에 뉴스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걸 가지고 이제 협상이 벌어지는데 북한에서 대표로 나올 사람이 한 사람은 그 추정되는 사람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된 두 사람. 천안함 폭침 사건 났을 때 그것을 지시한 정찰국 김명철이가 나올 것이다. 그 밑에 무슨 이모라는 자도 천안함 폭침을 부정한 자인데 또 김명철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2016년에 우리 정부가 제재 대상으로 올린 사람입니다. 2016년에. 미국은 2010년에 김영철이를 제재 대상으로 올렸어요. 근데 그 사람을 테러 지휘자를 협상 대표로 보낼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에서 이렇게 대남 협상을 하든가 대남 공작에
관여된 사람들이 특히 이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뭔가 뭐 공작을 하고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을 경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또 제일 신임을 하고 뭐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떤 뭐 도발을 하고 뭐 진짜 무슨 이렇게 제재가 돼 있는 거기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진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상대 있죠. 말이 안 되는 그런 도발에 참가한 진짜 제재해야 될 상대인데 북한에서는 뭐 그게 바로 뭐 북한의 전략이고 북한의 뭐 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도발과 관계없이 북한 뭐 정권이 전략이기 때문에 도발과 관계없이 내보내서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 대남 전략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보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문제죠. 그 사람을 상대로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를 못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뭐 지금 정부에서 뭐 오랜만에 뭐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기회를 또 줘버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좀 우리도 요구할 건 요구하고 불만을 표시를 해야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낸다든가. 그렇죠. 뭐, 예. 그러니까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사과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든지. 뭔가. 그러고 교체를 해달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그걸 만약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은 인정하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전 정부가 하더라도 제재했다는 게 의미가 없어지고 또 미국이 제재한 사람인데 미국이 핵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제재한 사람인데 테러와 관련해서 제재한 사람인데 우리가 대화 상대로 삼으면은 한미 관계도 아주 어렵게 되고 안 그래도 지금 미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번에 이 회담이 체육 문제에서 벗어나가지고 정치회담으로 그럴까봐 아주 견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총정찰국이라고 있었습니까? 저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후에 많이 이렇게 합쳐지고 합쳐지고 해가지고 이게 좀 커진 기구입니다. 그죠? 김영철이가 총정찰국장으로 있을 때 상당히 커진 기구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 입장에서는 당당하게 사과도 요구하고 교체도 요구하고 그런 요구를 해야지 그게 주권 국가로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그게 명분이 서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북한이 끌려다니게 되고 천안함 폭침을 안 했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말씀하셨죠. 만약 그자하고 대화를 하면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는 그자 주장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수긍하는 꼴이 되니까. 인정해주고 뭐 흐지부지 해주는 거로 아주 뭐 진짜 주권 국가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형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북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칙을 견지하는 건데 그래도 박근혜 정부 때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근데 격이 안 맞으면 저쪽에서 과장급이 나왔는데 우리는 차관이 나가는 이런 이상한 대화가 계속 이어졌는데 그걸 거부하니까 저쪽에서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깨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통일부 무슨 TF에서 너무 격을 맞추다가 보니까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다고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리고 올해가 서울올림픽 30주년입니다. 작년은 대한항공 폭파 30주년이었고 올해가 서울올림픽 30주년인데 서울올림픽은 가만히 있자. 그때 서울에서 보셨습니까? 저는 텔레비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는 아직 조사받는 기간이어서 앉아서 텔레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난 게 1987년 11월 29일이고 한국으로 송환된 게 1987년 12월 15일이죠. 12월 15일이고 수사 발표가 88년 1월이었고 서울올림픽이 9월 17일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올림픽 개막식 보셨습니까? 뭐 어린 나이가 이렇게
뭐 굴렁쇠. 굴렁쇠 굴러가고 그런 게 참 인상이 깊고, 올림픽 노래도 너무. 해내네. 예, 너무 좋고, 막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훌륭한 대회를, 진짜 축제를 왜 북한이 이렇게 막으려고 방해하려고 이런 테러를 했는가. 정말, 저도 뭐 덕으로서 이용됐지만 참 좀 후회스럽고. 그러니까 김연희 씨하고 서울올림픽은 아주 숙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또 방해하기 위해서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서울올림픽을 방해하려고 했는데 서울에서 그 올림픽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막 감격스럽기도 하고 막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 서울올림픽은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그 의미가 커지는 것 같아요. 우리 고로다 씨가 쓴 저 책에도 고로다 씨가 이렇게 평을 했더라고요. 서울올림픽이 냉전 종식의 문을 열었다. 그것을 취재한 일본인 기자로서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보니까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외국 기자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올림픽으로 계기로 해서 진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떨치고, 그리고 북방 외교가 펼쳐지고, 진짜 막 모든 면에서 한 단계 이렇게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북한도 예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을 쓰고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차이가 벌어지고 뒤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 서울올림픽 자료를 찾다가 이번에 참 재밌는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미국의 윌슨 센터가 냉전시대 때의 연구를 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 서울올림픽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어떤 외교를 했느냐가 논문을 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그 논문을 읽어보니까 김일성이가 서울올림픽이 개최되면은 아주 우리가 곤란하게 된다는 그 생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나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86년입니다. 86년에 10월에 고르바초프를 찾아가요. 서울올림픽 참여하지 말라고. 그때 분산 개최를 요구할 텐데.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딱 잘라서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동국, 위성국 정상회담을 할 때 소련은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해요. 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헝가리, 동독, 루마니아 이런 나라들도 바뀌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87년인가 또 김일성이가 중국을 찾아갑니다. 중국한테도 올림픽 참여하지 말라고 하니까 중국도 거절해요. 왜냐하면 중국은 아시안 게임을 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1990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는 북경 올림픽을 개최할 2000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참석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테러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그때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도 또 올림픽을 하면 안 된다 하고 국민들한테 많이 선전하고 있었어요. 있었군요. 국민들한테도 이게 올림픽을 하면, 서울에서 올림픽을 하면 2개 조작이라고. 이게 두 개의 조선을 조작하니까 북한과 남한은 완전히 2개가 완전히 갈라지는 걸 그걸 책동하는 행위라 그러면서 막 그 강면 선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이 국민들도 뭐 저게 나쁘다고 올림픽 하는 게 나쁘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또 홍장원으로서 또 중국에 나가 있었고, 그렇죠. 광주에 계셨죠. 광주에서 신분증 부여받기 위해서 중국 광주에 있었는데 뭐 갑자기 그러니까 오라고 저만 소환을 시켜서 오라 그래서 갑자기 임무를 주고 딱 밀봉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에는 거지들이 득실득실하니까 절대로 올림픽 개최 못한다 이랬죠. 그때만 해도 내내 거지가 많고 이렇게 식민지고 미국의 식민지고 그런 식으로 남한을 비하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으로서는 그렇게 선전을 했는데 만약 서울올림픽 성공하면은 자기가 거짓말 한 게 되니까
예. 대내적으로도 좀 곤란했겠습니다. 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87년 10월 4일에 중국 광주에 계시다가 갑자기 귀환하라는 전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가 가져온 기록에 의하면은 당시에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었죠. 예. 정보조사부 해외에서 납치 테러, 뭐 해외 첩보 임무를 담당하는데 불려와가지고 이부장 이창승입니까? 이 사람이? 창승 이름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부장으로부터 평양으로 이제 불려와가지고 이부장이 이런 지시를 한 걸로 이제 진술을 하셨는데 이번 동무들이 수행해야 할 임무는 남조선 비행기를 제끼는 것이다. 남조선 비행기 폭파 목적은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남조선 괴뢰의 2개 조선 책동과 준동을 막고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 임무는 중요하고 어려우며 특히 비밀이 담보되어야 한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 완전한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 사업을 철저히 하라. 이번 임무 수행 과정에는 완전한 일본 사람으로 위장해야 한다. 옥화 동무는 당시에 옥화라고 하십니다. 옥화 동무는 일본 여자로 위장할 수 있도록 일본어 학습에 열중하고 임무 수행 중에는 일본인 부잣집 딸처럼 행동하라. 이런 지시를 한 거죠. 이거 아주 구체적인데 이거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뭐 다 썼겠죠. 그래서 이제 최 과장하고 또 그 밑에는 최지도원, 그다음에 같이 한 팀이 되는 김승일이라는 노인 70대인데. 70대. 일단 물러났던 사람입니다. 그죠? 일단 은퇴했던 공자원이 다시 이제 복귀한 건데, 김현희 씨, 네 사람이 11월 7일부터 11월 12일까지 초대소에서 밀봉돼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때, 그걸 놓고, 루트를 놓고 이제 좀 이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 말 중에 김정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김정일 동지의 친필 비준이 난 계획이므로 수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준이 내려졌기 때문에 수정을 못 한다고. 그리고 그 노선 또 다른 걸 얘기하니까 그건 다음 기회에 그런 거 하자고.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대로 해야 된다고. 근데 북한에서 비준이란 말은 다른 사람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김정일한테만 친필 기준이란 말을 쓰거든요. 친필 기준. 그러니까 우리 김 여사께서 진술할 때 김정일이란 말을 넣은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까? 그리고 김정일 지시라고 할 때의 올 근거는 최 과장이 말한 거죠. 뭐 다른 정황 접근으로 김정일 아니면 지시할 사람이 없지만은 여기 최 과장이라는 사람이 김정일 동지의 친필 비준이다. 이번 말이 아주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이게 노선에서 문제가 된 거는 이라크를 지나는 문제였죠. 바그다드. 거기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문제가 많을 거라고 그 김승일이가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의견을. 근데 뭐 묵살된 거죠. 그렇죠. 그 바그다드에서 공항에서 이제 검색을 받고 바그다드 공항에서 이 일이 참 이게 운명적인데. 많이 어려웠습니다.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정말. 거기서. 사실은 이 대한항공 폭파 사건은 바그다드 공항 검색원이 정신 차렸으면은 막을 수 있었죠. 왜냐하면 김승일이가 가지고 있던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 라디오 안에 폭약이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라디오는 작동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그러니까 일본 파나소닉 라디오를 파나소닉 라디오를 그게 얇은 전지약에 뭐 3개인지 4개인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특수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이렇게 까가지고 거기다가 화학약품 C4를 엮고 그 절반은 라디오 작동하게끔. 그래가지고 올해는 못 가지만 이렇게 키면 라디오가 나오죠. 위자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시한폭탄 이게 총력 이것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특수 제작한 전지약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면 이거 임무를 수행 못합니다. 못하죠.
그러다 금색대에서 통과할 때 라디오가 압수됐잖아요. 예, 그죠? 그 전지, 바그다드, 거기는 진짜 전시 상황이 돼서, 이 전지약을,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를 들고 탑승하지 못하게 하다가, 또 이렇게 아주, 처음에 탔을 때는 그 배터리를 분리시켜서 또, 탄 적도 있고, 또 이렇게 공항 검색대에는 그걸 아예 소지하지 못한다고 버려버렸습니다. 실행통에 버렸죠. 예. 그래서 정말 그때 막 당황했죠. 이걸 못하는가 그래서 다시 주소다가 끼우면서. 그러니까 김성일이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주소 왔죠. 주소 오기는 제가 주소 오고. 예, 그리고 또 김성일이가 다시 끼우면서 항의를 했습니다. 틀어주면서. 네, 이 뭐라고 라디오 나오니까 이게 일반 라디오인데 이렇게 너무 외국인 관광객한테 너무 심하지 않냐고 항의를 하니까 공항직원도 좀 자기네가 너무 심했다 하고 생각하는지 그럼 됐다고 그냥 통과. 그 공항 여직원이었죠.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남자 직원이었습니까? 근데 이게 참 운명을 가는 건데 그때 남자 직원이 규정대로 했었어야 됩니다. 규정대로 해서 가지고 배터리를 다 버려버리고 그 껍데기만 주었으면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이. 그건 배터리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격발이 안 되네. 격발이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꽃을 튕기는 격발 역할을 하고 옆에 이렇게 액체 폭약이 따로 크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안전에 관해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한테 열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원칙을 지켜야지. 그 개인적인 무슨 호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적당히 하다가 결국 이 사건이 백열 그냥 5명이 감성적으로 하다 백열 5명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꾸 이거 옛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게 사실 이게 옛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옛날 이야기로 묻어두려고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가짜다 하고 하니까 그게 또 대응을 하게 되고 하니까 시간 낭비가 죠 이런 게. 좀 비효율적입니다. 내내 에너지, 시간 이런 데다가 소비해야 되는지. 그런데 우리 김현희 선생하고도 참 깊은 관계를 가진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일본 분인데 하기와라 료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공산당의 아카하다 평양특파원으로 1972년에 평양에서 취재활동을 하다가 하도 북한 공산당이 자기를 감시하고 괴롭히니까 그때부터 김일성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우리 남북 조절위 회담을 위해서 한국에서 대표단이 북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가 가을이었죠. 가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수란비행장입니까? 아닙니다. 무슨 육포 헬기장이었어요. 헬기장. 헬기장에 우리 대표단이 도착을 했는데 그때 김현희 씨는 그러니까 그때 무슨 학교죠? 초급 학교죠. 그때만 중학교 1학년쯤 중학교 1학년쯤 돼가지고 꽃을 들고 남한 대표단한테 꽃을 전달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는 장면을 하기와라 료 아카하다 기자가 사진을 여러 컷을 찍었습니다. 거기에 김현희 씨의 얼굴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이 칼 폭파 사건이 나고 나서 이 하기와라 료 씨가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한 장을 공개를 했는데 거기에 우리 김현희 씨 얼굴이 약간 가려진 채 나타났고 그런데 사진 설명에 다른 사람을 이 아이가 김현희다라고 설명을 썼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죠? 그걸 잘못됐는데 나중에 이 문제가 되니까 진위 문제가 생기니까 하기와라 료 씨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다른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거기에 김현희 씨 얼굴이 들어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 줄로 섰는데 그 두 번째 소녀에서는 확실하게 나온 다른 애가 확실하게 나왔고 저는 이렇게 가려서 머리카락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섰다고 하니까 다들
뭐, 비슷하네. 그리고 또 저도 뭐, 그때 사진이 다 있나 싶고, 그런가 보다 했죠. 근데 후에 막 또 뭐 이게 아니라고 지게 되니까, 하계레오 씨가 다시 찾았는데, 그건 한 줄로 썼는데는 세 번째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가짜스를 반박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진을 제공한 분이 하기와라 료씨인데, 이분은, 공산당원이기는 하지만은, 김일성은 아니다. 김일성은 진정한 공산주의자의 적이다. 왜냐? 세상에 세습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저렇게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평생을 북한 정권과 싸우는 역할을 하면서, 워싱턴의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가지고, 6.25 때 북한에서 노획된 문서를 읽고 쓴 책이 조선전쟁이라는 책입니다.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글쎄, 읽어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바로 북한 자료를 가지고 6.25가 어떻게 시작되었느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을 북한 자료로서 한 거니까 이 접근법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전쟁 하면은 아주 유명한 책이 되고 그 뒤에도 계속 책을 쓰시고 했는데 최근에 이분이 마지막에 한 게 북한에서 반디란 필명을 가진 작가가 외국을 통해서 보내준 원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낸 책이 고발이란 소설이었는데 이 고발을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마지막인데 왜냐하면 작년 연말에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열흘 뒤에 그 동료 기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처음 들으셨죠? 네. 그리고 같이 진짜 그때 조선일보 사업에서 이쪽에서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서 그때 이 사진도 같이 펴놓고 그때 만나 뵈었는데 진짜 참 고마운 분이죠. 그 후에 자파송량에서 또 막 가짜 머리 할 때도 다시 그 영유리 기자하고 더 선명한 제 사진을 다시 칼라로 된 선명한 사진을 또 다시 찾아서 이렇게 증명해 주시고 정말 저는 저로서는 진짜 제가 어려울 때 많이 이렇게 저를 증명해 주시는 그런 고마운 분이신데 작년에 11월 달만 해도 그때 TV조선에서 가서 취재하신 것 같은데. 그 장면을 보셨군요. 하기와라 료씨하고 인터뷰하는 거 봐서 아직 건재해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게 또 옛날 이야기인데 하기와라 료씨하고 이동복 선생하고 저하고 우리 김현희 씨가 그 코리아나 호텔 어느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왜 만났느냐 하면은 그때 김현희 소녀가 꽃다발을 주고 전해준 사람이 그 꽃다발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유명한 대북 전문가인 이동복 선생이었습니다. 그죠? 이동복 선생인데 처음에 안기부에서 발표할 때는 그게 이동복 선생이 아니고 장기영 씨한테 전해준 걸로 이렇게 순번을 잘못해가지고 잘못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이동복 씨가 기억을 되살려가지고 대화한 기억까지 딱 살려가지고 그것은 내가 받았다 해가지고 다시 이제 화제가 돼서 그 사진과 관련된 사람 3분이 만났습니다. 김현희 씨, 그 다음에 하기와라 료, 이동복 선생.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보도된 적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죠. 근데 딱 대화를 그때 나눈 게 있는데, 그때 이동국 씨가 이 꽃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북한에서는 생화가 잘 없습니다. 생화죠. 그래서 이름을 잘 모릅니다, 다들. 근데 그건 특별히 이렇게 온실에서 키운 꽃다발을 가져왔는데, 그 전에 많이 이렇게 훈련을 준비를 했거든요. 뭐 어떻게 대답해라. 아버지 이름, 직장까지 다 이게 다르게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중앙당 간부가 아니고 이게 평범한 노동자 농민이 자녀인 것처럼.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저희 집이 그때 서평양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선로를 이렇게 고치는 선로공이라고 아버지가. 선로공이다. 예, 아버지가 뭐 하시냐 그러면 이 선로공이라고. 외교관이 아니고 선로공이다. 외교관이 아니고 선로공이라고 하라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면서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잔뜩 좀 얼어 있었죠, 애들이. 근데 딱, 이동복 그 씨가 이 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또 돌아가서 욕을 먹을 것이고 답변을 잘못하니까 그래도 어린 마음에 좀 임기응변을 해가지고 조선 사람이 조선 것도 모릅니까? 하고서는 인사하고 싹싹 돌아왔습니다. 조선 사람이 조선 것도 모릅니까? 네, 조선 것 이름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동복 씨는 그때 많이 좀 화가 났다고 그러더군요. 무슨 애가 저렇게 대답을 당돌하게 하느냐 해가지고 승용차 타고 가면서 지도원한테 그랬대요. 불평을 했다고. 예. 아니 당신 애들은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이게 그러냐면서 아니 알고 지냈시다 이게 무슨 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지도원도 잘 모르더라고요. 예. 잘 모르거든요, 북한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원도 몰라서. 생활을 별로 본 적이 볼 일이 없으니까, 조선꽃이겠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그때 저도 어리고, 이게 좀 특이한 대화였기 때문에 다 이게 마음에 내리에 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겨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꽃다발 증정하고 돌아와서는 또 선생님이 지도원 선생님이 적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고, 어떻게 대답했냐고. 근데 저는 그때 뭔가 좀 찝찝하거든요. 확실하게 대답도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지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어떤 기회에 이렇게 대화를 해보다 나니까 딱 마주친 거지. 그렇게 물어보고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서 이동복 선생을 우리 안기부에 계실 때 만났습니까? 안기부 있을 때 어떤 모임에서, 그래, 이동복 선생도 기억하고 있었고, 우리 김 여사도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암호풀이를 딱 했는데. 얘기를 하니까 이동복 씨가, 내가 그럴 때 질문했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이동복 씨구나 하고 찾게 되었습니다. 이동복 씨가 그러니까 서동권, 안기부장 계실 때, 그러니까 1991년 2년 무렵에 안기부 부장 특보였습니다. 특보로서 남북 대화를 관리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지금 요새 북한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어떻게 북한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하는 북한이 제수쳐 보니까 많이 어렵긴 어려운 모양입니다. 북한이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우니까 돌파구 찾으려고 여태까지 무시하던 대한민국에 좀씩 손을 내밀고 좀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방향을 조금 바꿔보면서 미국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건 이렇게 본격적인 북한 제재는 최근 1년이거든요. 그죠? 사실 계속 87년에 테러 지원국 지정이 됐었어도 뒤에는 중국이 지원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어려워도 계속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확실한 대북 제재가 된다면 올해는 못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기회를 진짜 계속 밀고 나가야지 진짜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지 않나. 북한의 핵무장을 꼭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중간에 또 그런 김 빼는 일을 하면 모든 것이 또 수포로 돌아가지 않나 좀 많이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회담이 이제 정치회담으로 확대되면은 이것은 한미 관계가 어렵게 되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이 최후회담으로 제안해가지고 거기서 끝내야지. 끝내고 해도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술수에 말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서울올림픽의 제1등 공신은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유치를 지시를 하고 또 준비 과정을 관리를 하고 88년에 서울올림픽이 있으니까 87년에 대규모 시위가 있었지만은 군대를 동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계엄령을 피면은 서울올림픽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참는 과정에서
민주화 세력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가지고 6.29 선언을 내놓았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분이 퇴임한 이후에는 하도 정치적 여론들 비판이 많아가지고 서울올림픽 개회식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몰랐었습니다. 개회식. 북한에 계실 때는 전두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셨습니까? 아주 나쁜 그 선전이 뭐 대단했습니다. 북한에서. 예, 계속 제가 기억하는 것도 제가 그때 80년에는 그 공작원 학교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매일같이 그 광주 사태 예, 계속 텔레비를 그거 틀어주고 그 저희들이 무슨 명절이라든가 무슨 기회가 있으면 또 전두환 대통령 그 풍자 거기 있잖아요. 그걸 했습니까? 그런 걸 자꾸 만들도록 합니다. 뭐 선생님도 같이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부부가 그러니까 풍자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거죠. 아주 무식하고 어쩌고 하면서 하여간 풍자식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극도 많이 만들고 또 국가적으로는 학생들 동원해서 내내 규탄대회도 하고 그런 식으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기 때문에 북한에 있을 때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정희보다 전두환을 더 미워했겠네요. 그 무렵에는. 그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박정희 때는 또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비난을 했고, 저 때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네,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또 전두환 대통령을. 그거는 아마 전두환 대통령이 추진하는 서울올림픽이 얼마나 자기들한테는 아프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사마란치라고 IOC 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분하고 86년 그 기록에 보면 86년 4월 19일인데 만나서 서울올림픽에 대해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절대로 남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은 한국과 미군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북한은 완전히 말살된다. 그것을 김일성이가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절대 지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마란치 위원장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심하라고. 너무 겁을 내면 안 된다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양보하지 말라고. 양보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지니까 또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을 통해서 친서를 보냈는데 거기서도 안전을 미국이 절대 보장하겠다고 하니까 사마란치 위원장은 강하게 나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지침을 하나 줘요. 북한에 대해서 확인을 하나 해야 된다. 북한에 이렇게 물어보라. 북한이 올림픽 헌장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IOC의 결정을 준수하느냐 안 하느냐. 북한이 IOC 회원국인데 이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준수한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회담에 임해가지고 2개 내지 3개 정도는 종목을 북한에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딱 원칙을 딱 제시를 해요. 역시 좀 그런 지휘관으로서 북한을 그 속셈을 딱 들여다보고 진짜 대담하게 냉정하게 딱 밀고 나가는 그런 계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그래서 저는 이번 북한 대표가 오면은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IOC 헌장, 올림픽 헌장에 따라서 평창올림픽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권리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와야 된다. 그러나 오는 부분에 대한 경비는 우리가 좀 보조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내야지. 이걸 가지고 이산가족 상봉으로 가면은 참 골치가 아픈데 어떻게 보면 이제 김연희 선생도 이산가족이 됐습니까? 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하는 거 보셨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산가족. 이산가족 한 방면 보면 저도 많이 눈물 흘리죠. 북에 있는 가족도 생각나기 때문에.
또 특히 연세하신 분들이 그 가족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시면 정말 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은 풀어줘야 되는데, 글쎄, 그렇다고 해도, 예, 그런 한은 풀어줘야 되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고소하고 이익을, 손해보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산가족 상봉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 뒤에 편지 오고 가고. 하는 것도 없죠. 없죠. 예, 그러니까 생이별이죠. 생이별이고, 뭐, 같이 어디서 살 수도 없고. 그런데, 옛날에 이명박 정부 때 계산한 거 보면은, 한 사람이 만나기 위해서 북한에 퍼준 게, 한 사람이 한 번 만나는데, 약 10억 원이 들었답니다. 10억 원. 1조 얼마를 줬거든요. 그런데 만난 사람이 1690명쯤 됐습니다. 만난 사람이. 그래서 저는 이 회담이 이산가족으로 또 확대되면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산가족을 진짜 하나의 북한은 장사로 생각하니까. 장사로. 예. 장사지요. 돈 버는 장사로 생각하고, 그리고 일회용으로 꼭 그렇게 찔끔하고는 그 많은 분들이 언제 다 진짜 한을 풀겠습니까? 그러니까 획기적인 전환이 없는 한은, 역시 북한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첨될 확률이 800대 1입니다. 예. 800대 1이니까 다 만나려면 아마 앞으로 한 몇백 년 걸려야 됩니다. 그동안에 뭐 살아남으실 수도 없고. 이번에 일본에 가보니까 일본에서도 북한에 납치된 그 가족들이 서서히 한 사람씩 돌아가시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연세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있어요. 돌아가시고 있으니까 일본의 납치자 문제도 그렇고 한국의 이산가족 문제도 그렇고 또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문제도 그렇고 이게 다 시간이 없어요. 예. 시간이 없는데 저는 국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사람씩 돌려주면 돈을 뭐 100만 달러씩 주겠다고 해도 그것만큼은 북한에 돈하고 바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생명과 돈이니까. 예. 또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장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이렇게 만나게 하고 그냥 돌려보내지는 않죠. 북한으로서. 그러니까 항상 그 기회에 자기네 지금 어려움을 탈출하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도 탈북 진짜 납치자 문제라든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상 여기 대한민국에서도 원칙을 가지고 회담 때마다 좀 제시하고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여사님하고 대화하면은 2개의 조선 책동이란 말을 많이 하시죠, 그죠? 북한이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북한이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2개의 조선 책동이 한국 사람 들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북한이 항상 신문에 선전을 합니다. 2개 조선이라는 건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을 완전히 분단시켜 놓는다 이겁니다. 완전히 별개로 분단시켜.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조국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고 분단 국가로 완전히 남한과 북한 이렇게 분단 국가로 별개의 국가로 가는 것을 안 된다 이거죠. 네, 그걸 고착시키는 아주 그걸 우리한테다가 그러니까 이쪽 대한민국에 뒤집어 씌우는 거죠. 대한민국이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고 책동을 2개의 조선 책동으로 가고 하기 있다. 때문에 통일이 안 된다고 하나 책동. 그러니까 모든 건 북한은 테러를 하든 뭘 하든 자기 때문에 자신들이 그렇게 해서 잘못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잘못은 다 상대 한국에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 말이 그것도 선전이죠. 그것도 하나의 선전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 이제 대외 정보조사부장 이모란 사람이 한 이야기도 보면은 남조선 비행기 폭파 목적은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남조선 괴뢰의 2개의 조선 책동과 준동을 막고 적들에게 큰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도 2개의 조선 책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서울에서 하는 거 방해하기 못하도록 저지하기 위해서
했고 또 뭐 공동 개최하자고 예, 또 많이 애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그게 무산되니까 결국 너희가 이렇게 분단 국가로 우리 북한과 남한 분단 국가로 고착시키고 하는 책동이다. 그게 올림픽을 개최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너희들 올림픽을 서울에서만 개최하니까 개최하니까 그거는 분단을 고착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면서 뭐 비난을 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개의 조선 책동이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북한의 대남 전략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북한이 공동 개최를 우리한테 제의했습니다. 했죠. 그러니까 23개 항목 중에 반은 평양에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명분이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는 하나다. 그죠? 하나인데 왜 두 군데서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같이 해야 된다. 서울만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데 이 두 개의 조선 책동에 깔려 있는 것은 한반도에서는 통일국가가 하나여야 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여야 하는데 남조선에 저 괴뢰 정부가 있다. 저게 계속 하나의 국가 행세를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한다.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지금 민족사적 정통성을 놓고 한반도에서는 정통국가는 하나밖에 없다 하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북한 영토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까지 우리 국토로 선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도 우리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냥 괴뢰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서로 괴뢰라고 생각하니까 이 민족사적 정통성 싸움이 통일 때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데 한국에 지금 중요한 변화가 하나 일어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는 당연히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으로 기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냐?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이것을 건국 100주년으로 내년에 기리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의 신년사에 보면은 원래는 뭐 민족사적 기념적 해입니다 해놓고 북한에서는 공화국 창건 70주년, 남한에서는 평창올림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잘못하면은 원래 한반도에서 건국 70주년을 기리는 쪽은 북한밖에 없어요. 잘못하면은 그날 문재인 대통령 오라고 초청할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남북한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0주년 공동행사를 할지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북한은 그 상해 임시정부고 그 전에 거는 다 인정을 안 합니다. 특히 김일성 말을 인정하기 때문에 김일성 투쟁 출생부터 김일성 혁명 역사, 항일 투쟁사 그리고 김일성이가 45년 해방시키고 48년에 공화국 수립했고 그것만 인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기 그 역사만 있기 때문에 다른 건 인정을 안 합니다. 김일성 역사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70주년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경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좀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 민족사적 정통성, 대한민국만이 우리 2000년 민족사에서 유일한 정통국가고, 그러니까 백제고구려 신라 삼국통일로 정리가 됐고 고려, 조선, 그 다음에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북한은 정통국가가 아닌데. 그리고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정부입니다. 이게 독재 정부가 만든 것도 아니고 왕이 만들어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통성이 있다.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출범한 대한민국이다 하는 것이 유엔 총회의 결의였어요. 그걸 딛고 우리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테러를 지시할 때도 이 목적은 두 개의 조선 책동을 분쇄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은 국가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국가가 아닌 게 무슨 올림픽 개최하고 하는 거 이거 절대 허용할 수 없다. 그걸 용서할 수 없다. 예, 용서 못한다. 그러니까 막 방해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초지 일관 북한이 견지하는 정책이고 이것을 우리가 분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남북 간의 이 이념 투쟁에서만 이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역사관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정통 국가가 어디냐? 그러니까 7,500만 한민족을 대표하는 챔피언 국가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를 결정하는 건데 북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는데 한국은 대통령부터 여기에 대한 의식이 대한민국은 뭐 임시국가인지 뭐 마음대로 개조할 수 있는 국가인지 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혹시 북한에 있을 때 자유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까? 자유라는 말을 별로 안 씁니다. 북한은. 자유, 뭐, 그러니까, 국가, 무슨 헌법이라든가, 무슨 이런 일원의 자유라는 말은 안 쓰고, 그냥 일반 시민들 속에서 자유하면 아주 나쁜 거로, 그, 랄랄이 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자유주의 행동하는 방종한 거를 자유라고 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자유주의 하지 말라 그러는 거죠. 뭐 그렇게 훈계하고 그러니까 일반 생활에서는 아주 방랑한 걸 나쁘게 할 때 자유를 쓰지 뭐 이런 뭐 이론이라든가 무슨 혁명사관 무슨 이렇게 공식적인 저런 데서 자유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북한이나 남한의 이 친북 세력이 좋은 말은 다 가져갔는데 자유라는 말은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북한이 바로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완전히 독재, 뭐 노예지요. 완전히 감옥 같은 진짜 사회에서 온 국민이 그냥 말할 자유, 생각할 자유, 뭐 행동 자유 모든 게 없고 그냥 딱 진짜 감옥처럼 그냥 조금 넓은 감옥이죠. 넓은 감옥에서, 감옥에서 그냥 노예처럼 하라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유라는 말을 안 쓰는 거고. 아니 생각할 자유도 없습니까? 생각할 자유 없습니다. 그럼 자유 마음대로 아닙니까? 생각하면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 따라서 한마디만 잘못하면 바로 밀고가 돼서 온 가족이 수용소 가기 때문에 저희 예를 들면 이렇게 자본주의 이런 동구권이랑 이렇게 실습 나오면 조금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북한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고 잘 살고 근데 그걸 그대로 가서 말 못합니다. 그래서 청화할 때는 다 이렇게 비판하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렇게 뭐 거지도 있고 뭐 데모도 하고 뭐 이렇게 나쁜 것만 일부러 찝어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쓰지 좋은 거를 못 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느끼면서도 그걸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6.25 전쟁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그 6.25 전쟁에 아주 김일성 역사를 가리키는데 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려서부터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계속 가리키는 그 교육관이거든요. 근데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니 여기 여기 남쪽에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때마다 이렇게 조금씩 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화에도 나올 거 보면 일요일 날에 파티를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든가 그리고 3일 만에 어떻게 서울 걱정했다든가 좀 그런 장면이 조금 나오는데 조금 그때는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고 이쪽에 왔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가. 근데 그 자체가 생각하는 자체가 거기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북한에서는. 생각도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의심하려면은 깜짝 놀라겠네요. 의심하면 그게 바로 이렇게 이게 사상이 변질됐다고 벌써 변질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당시 그런 생각이 들어도 아예 지워버렸습니다. 이거 내가 큰일 날 얘기를 하네, 큰일 날 생각을 하네 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지워버린 거예요? 네, 스스로 비워. 거기서 존재하려면 생각의 자유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냥. 근데 한국에 와서 자유란 그 단어를 새롭게 느꼈죠? 한국에 생활하시면서. 마음대로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그 자유, 어디 마음대로 여행하고 행동하고 그런 자유가 참 너무 진짜 부럽고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느끼신 자유 중에 뭐가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까? 여기 사시면서.
아니, 마음대로 어쨌든 이렇게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있고. 이동의 자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네, 언론의 자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북한에서는 한마디도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 합니다. 이게 TV 갖다가 마이크 대면 딱 그 고정된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딱 수령님 품속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또 미제에 대해서는 규탄하고 딱 고정된 말만 해야지 거기서 삐끗 어긋나는 말만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유가 다 말할 수 없죠. 제일 큰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수 있는 자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도 막 비판하고. 예, 그게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저렇게 해도 되는가 싶고. 전에 처음 만났을 때 우리 김연희 여사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에 오니까 히스토리를 가르치더라. 그런데 북한에서는 히즈 스토리를 가르친다. 즉 김일성 이야기만 가르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어디서 책을 읽고 들으신 겁니까? 아니면 문득 나온 겁니까? 여기 와서 돌아보고 느낀 그 소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북한에서는 다른 역사를 잘 모릅니다. 가르쳐도 그냥 대충 넘기고 오로지 어려서부터 김일성 역사만을 해서 역사는 다 김일성 역사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보고 진짜 경복궁, 창덕궁 다 돌아보면서 이렇게 이런 한국의 역사도 있고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는가 거기에 조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는 걸 잘 몰랐습니다. 몰랐습니까? 네. 안 가르치네요. 안 가르칩니다. 물론 이순신은 가르치죠. 이순신 장군 이름은 들었습니다. 예, 이름은 들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전투 상황까지는 잘 모르고. 김유신 가르칩니까? 모릅니다. 김유신은 나쁘게 가르칠 것 같은데 그 아래 가르치죠. 못 들어봤습니다. 가르치지 않구만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 무슨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개헌안을 보면은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의 뿌리입니다. 그 말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란 말을 없애고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란 말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북한에서 민주란 말 쓰죠. 많이는 안 씁니다. 북한은. 근데 그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민주주의는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이름은 붙여놨는데 일반 사람들 생활에서는 민주라는 말을 안 씁니다. 전혀 안 씁니다. 정치적 용어로 네, 그냥 간판으로만 민주주의. 예, 간판으로. 그러면은 북한이 자기 체제를 규정할 때 공산주의라고 합니까? 사회주의라고 그럽니다. 사회주의. 예, 사회주의라고 그러죠. 예. 공산주의란 말도 가능하면 안 쓰려고 그러죠. 네, 공산주의 말도 잘 안 씁니다. 사회주의. 왜 공산주의란 말을 북한 사람들이 안 쓰려고 할까요? 그리고 아주 70년대에는 막스 레닌이 초상화가 그 김일성 광장에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양쪽에. 근데 그것도 언젠가 슬그머니 없어지고, 그 태용호 공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에 없앴다고 합니다. 네, 좀 한참 됐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초상을 왜 떼야 하느냐고 하니까 그때 무슨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문제를 제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역시 마르크스 레닌 초상화가 없느냐. 그래서 설왕설래했죠. 예, 그리고 그 옛날에는 막스 레닌을 그 이론도 없고 그냥 막스 레닌을 이어받은 그 무슨 김일성의 주체 사상 사상이라고 그걸 계속 선전하다가 슬그머니 막스 레닌주의 다 없애고 그냥 김일성의 주체 사상으로 계속 일관하게 밀고 나가죠. 지금 남북한 상황은 보면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다 동시에 일종의 그 레짐 체인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핵 문제로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달라진 게 과거에는 북핵 문제는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였는데 이제는 북한과 전 세계의 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북한이 완전히 지금 고립되고 있고 중국도 이제는 북한이 부담스럽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과연 김정은 정권이 버틸 수 있느냐. 제재가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버틸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ICBM을 완성해 놓은 다음에 대화로 나오면은 이게 잘못하면 한국이 희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든지 한미동맹의 성격이 바뀐다든지 이런 아주 양쪽이 다 문제입니다. 이게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최종 목적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핵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핵 지금 마지막 단계에 와 있고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과 협상하는 게 기본 목적입니다. 예. 지금 그래서 뭐 미국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그 아래 단계로서 지금 한국하고도 좀 손을 내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은 미국하고 협상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뭐 그다음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겁니다. 평화협정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고 그렇게 되면 자동 조카 통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한반도 이쪽에 남쪽은 그저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조카 통일은 한반도의 주체사상화죠. 예, 조카 통일이 한반도의 주체사상화. 그러니까 김일성식 통일이죠.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를 주체사상의 이념으로 통일해가지고 김일성 민족으로 통일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요새 김일성 민족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말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여기 저도 김일성 민족의 일원이 되는 건 그게 주체사상화죠. 그게 통일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적화 통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그러니까 김일성주의로 통일시킨다 그러니까. 그럼 북한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그걸 원치 않을 겁니다. 최종 목적은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다 하는 것은 철저하게 믿고 있죠. 최종 목적이. 그러니까 북한이 그 노선이 그렇고 최종 목적이 그렇게 하고 지금 밀고 나가는데 일반 주민들하고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죠. 일반 주민들은 북한식 통일이라든가 북한식 그런 사회주의 생활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죠. 또다시 그런 독재와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주의로 자꾸 가고 싶은데 이런 자유주의 생활로 이쪽으로 지금 탈출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북한에서 엘리트로서 선발이 돼가지고 공작원 교육을 받았고 또 그것을 실천했고 또 남한에 와가지고 이 자유 세계의 이 즐거움도 맛보시고 그리고 남한에서 기생하는 이 종북 세력 어떻게 보면은 북한보다 더 빨갱이 이 종북 세력과 또 싸우시기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경험을 두루두루 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반도의 미래인데 우선 만약 미국이 북한을 폭격을 하면은 김정은이가 한국에 대해서 핵무기를 쓸까요? 미국이 글쎄 협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서 제일 잃을 거 많은 사람이 김정은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또 다 건설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진짜 다 쥐고 있는 게 거기서 모든 걸 쥐고 있는 게 김정은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전쟁까지는 좀 원치 않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이처럼 세계에서 가장 멋지게 생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죠? 영원히. 살 사람도 죽이고 싶은 사람도 살려주고. 기한도 없이. 그렇죠. 기한도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독재자는 없는데, 그러면은, 잃을 게 제일 많은 사람이고, 잃을 게 많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가 없습니다. 네 죽고 내 죽자가 최고인데, 그렇게 안 될 것이다. 그러면은 북한을 폭격을 하더라도, 만약 남한에 대해서 핵을 공격한다든지 서울을 장사포로 때리면은, 그 다음에는 평양을 미국이 핵으로 공격할 것 뻔하니까, 지 죽을 길이니까, 저는 그래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핵 시설만 폭격하면은
김정은이가 반격을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올해 들어와서 많이 각을 세우고 미국을 또 위협하고 그런데 그건 결국 뒤집어 보면 북한이 지금 미국을 아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겁니다. 예, 두려워하고 있고 미국의 미련을 못 버리고 미국과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그 의도가 밑에는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두렵고 두려운데 그러니까 큰 소리 치는 거죠. 네.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래도 총폭탄이 되자는 말을 지금 쓰잖아요, 그죠? 예. 결사옹위 총폭탄. 그거는 원래 북한은 모든 그 사회가 군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 군인처럼 다 짜여져 있고 조직되어 있고 또 그 군인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죠. 명령 하달되면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동원되고 하는 건 거의 군인식으로 전 국민이 다 이렇게 무장되고 그렇죠. 훈련받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총폭탄의 한 분이 우리 김현희 씨였습니다. 그죠? 또 그것을 실천하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러를 해놓고 테러한 사람이 잡힐 때 자폭해버리든지 자살하도록 가르치는 데가 지금 이슬람 테러하고 북한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고 또 실제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이슬람 IS 그런 데는 또 이렇게 테러를 하면 당당하게 자기네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적을 밝힙니다. 왜 했고 자기네가 했고. 근데 북한은 한 번도 자기네가 했다고 인정 안 합니다. 꼭 숨기고 발 빼고 그리고 계획할 때부터 발 빼려고 준비를 합니다. 다 외국인으로 위장을 시키거든요. 그럼 참 비겁하죠. 네, 비겁하죠. 외국인으로 저희도 일본인으로 위장시켰잖아요. 다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만에 탈려났을 때는 또 자결해라 해서 비밀 지켜라. 딱 처음부터 그렇게 발 빼려고 하면서 하니까 좀 아주 비열한 방법. 근데 그게 이제 교육과 통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는 겁니다.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만 내리면 많다는 겁니다. 많고 간첩선이 이제 납포되면 그 직전에 간첩선을 폭발시켜서 다 죽고 잠수정에서 그 10명인가 다 집단 자살한 경우도 여러 번 있는데 그런데 어떻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하는 게 사실 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전체가 다 군인이고 명령만 내려주면 진짜 그렇죠. 총폭탄이 돼서 날아옵니다. 이렇게 몸을 진짜 죽어도 영광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혁명투사로서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자유롭고 풍요롭고 진짜 그래서 그런지 안보 면에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당장 진짜 북핵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외국에서 다른 나라에서 지금 북핵 대비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피 훈련도 하고 근데 여기는 너무 무사태평하고 우리는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시작해서 일반 국민까지 그러니까 전혀 대책도 안 세우고 대피 훈련도 안 하고 아니 지진은 예고하고 옵니까? 이건 진짜 무슨 테러가 핵이 무슨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피 훈련도 하고 이렇게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데요,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진도 그렇잖아요. 이게 자꾸 연습해놔야지 어떻게 하면 당장 왔을 때 어디 가서 피하기도 하고 하는데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혀 진짜 무방비 상태로 그냥 감성적으로만 생각하고 진짜 올림픽 축제 한다 그러니 그냥 다 들떠서 감성적으로만 무슨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좀 북한은 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진짜 하나의 전술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금 이용하고 좀 떠보고 있는데 좀 북한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를 가지고 좀 냉정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유라는 게 동전이 자유라는 말이 앞에 있다면 그 뒤에는 투쟁이거든요. 자유라는 것은 투쟁을 통해서 지켜내는 것이지 누가 공짜로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자유라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 잘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삶이 즐거우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 웰빙에 전념하다 보니까 자유투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유투사, 혁명투사는 많은데 남북한에 지금 혁명투사는 많지 않습니까? 그죠? 뭐 촛불도 들고 뭐 한 총도 들고 폭탄도 들고 하는 사람인데 대한민국에는 지금 자유투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자유가 도둑맞고 있는데도 지금 그냥 뻔히 나는 뭐 맨 마지막에 당하겠지 해가지고 앞에 99명이 다 감옥에 갈 때도 나는 안전하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죽는 이런 꼴을 지금 아주 위기입니다, 한국이.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저도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젊은이들 속에서 이렇게 교육이 또 그게 잘 뭐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그런지 그리고 진짜 대한민국이 어떻게 진짜 이루어져 왔는지 여태까지 이런 대한민국 진짜 지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또 북한에 대해서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냥 뭐 현재 안주해서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이 자유의 소중함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자유를 공짜라고 프리덤 이즈 낫 프리란 말은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또 북한의 환상을 좀 가지고 있고 뭐 그런 걸. 그래서 이 자유와 관계돼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을 걸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유라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것은 사소한데 목숨 걸면 안 되거든요. 소중한 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자유가 없는 생명은 그게 생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돌하고 똑같은 거지. 죽은 생명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김현희 씨는 1987년 12월 아마 1일이죠. 바레인 공항에 나가신 게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딱 출국이 정지되고 바레인 경찰이 딱 에워쌌을 때 말하면 혁명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 아닙니까? 네, 뭐 교육받은 대로. 교육받은 대로죠. 네. 네. 또 뭐 남조선 혁명 투사로서 뭐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의무감, 그동안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그러니까 혁명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면은 그 생명은 영원하다. 정치적으로 영원하다. 그걸 정치적 생명이라고 그러죠. 네, 정치적 생명. 그거 늘 교육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게 학교에서. 그러니까 정치 생명은 종교로 말하면은 내세입니다, 그죠? 내세의 그 영혼이 영원하다. 육체적 생명은 잠깐이지만 정치적 생명은 영원하다. 그래도 실감이 안 갖는 게 설마 그렇더라도 그거 가지고 그 아까운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비밀을 지켜서 수령님의 권위를 보장해야 되는 게 최종 목표였기 때문에 딱 실패했을 때는 탈로가 났으니까 그거 실패 이렇게 깨물지 않으면 자결 안 하면 후에 더 어렵다는 거, 비밀도 지키기 어렵고 더 곤란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네. 아니 그 순간에도 이거 탈로가 나면은 수령님의 권위가 훼손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거는 쭉 오래된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그랬지만 잠깐 어머니 생각이 나더군요. 네. 어머니 슬퍼하시는 모습이 또. 그 두 개가 아주 복잡했겠습니다. 네. 그 순간에 아주 뭐 간단한. 해야 되지만 어머니 모습도 떠오르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잠깐 했죠. 그렇지만 급박했던 상황에서 몇 초입니다, 그죠? 몇 초 안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깨물었습니다. 깨물었는데 바로 깨물 때 옆에 있던 경찰관이 뺨을 때렸습니다. 어쨌든 덮친 것 같습니다. 저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금방 이렇게. 다 못 들어갔죠. 앰플을 꺼내고, 그러나 조금 들어 마셔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글쎄 뭐 그 옆에서 본 사람의 기록에 정신을 잃었으니까요. 마치 전기 쇼크를 줄 때 사람 몸이 막 튀듯이. 글쎄 뭐 저는 기억이 없는데요. 네, 경련을 일으켰다는 그 일본 외교관의 그 기록이 있는데 2003년에 참 나쁜 사람들이 그것도 기자라는 그 미명을 가지고 그때 일부러 살짝 깨물어 가지고 자살 쇼를 한 게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죠.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참. 아니 사람이 의혹을 제기해도 어떻게 이런 시각이 그러니까 왜 그때 죽지 않고 살았느냐 그래가지고 김정일 곤란하게 만들고 하느냐 하는 걸 깔고 그것도 언론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산 증인이 이렇게 왜 살았느냐 예, 칼기 북한이 한 칼기 진상을 밝히는 게 뭐 싫은 사람들이죠. 예, 그 죽었어야지 조용히 묻히는데 그렇죠. 남한이 여기 북한이 한 게 아니라 여기 대한민국 군사정권이 했다고. 안기부에 뒤집어 씌우고 일본에 뒤집어 씌우게 되는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그게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원통 당사자를 자꾸 공경하는 거지. 원통해가지고 끈질기게 몇십 년 동안 지금 3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도 끈질기게 나는 그래도 가짜로 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변호사를 하고 있고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정신병동인데 그러나 뭐 자유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더 후일담은 저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진짜 온갖 자유와 진짜 풍요 다 누리면서 북한을 옹호하는 북한이 그 면죄부 주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에 오히려 해를 끼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민족 반역자죠. 네, 민족 반역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족 반역자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바로 반인류 범죄자입니다. 그게 반인류 범죄자인데 여기에 그거를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보다도 더 황당한 사람이 바로 노무현 정부 때의 국정원이었죠. 그래서 이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정말로 앰플을 깨물었느냐 아니냐라고 국정원이 조사한 보고서를 제가 읽어봤는데 한 100개 이상의 항목 중에서 한 항목이 그런 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이 되었느냐 아니냐 그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 무슨 거기 가보니까 검출이 되었다. 검출이 되었는데 무슨 내장 뭐 어디에서는 검출이 안 되었다. 그거 좀 이상하다 해가지고 또 우리 수사연구소가 거기 또 의뢰를 해가지고 이럴 수도 있느냐. 어디에는 검출되고 어디에는 검출 안 되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이것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끼한테 아마 그 동물 실험도 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1984년이라는 조지 오웰의 소설에서나 나올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러나 우리 김면희 여사께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니까 김정은의 말로도 저는 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명 세계 전체를 상대로 또 북한 주민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김정은 하니까 김정은이 하고 70억 인류가 대결하는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또 다소 과거에 별로 기억하시고 싶지 않는 질문까지 해서 그래서 미안합니다. 네, 아닙니다. 혹시 무슨 우리 조갑제 TV 시청자들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또 이게 진짜 대한민국을 지금 지키기 위해서 또 진실을 위해서 이렇게 조갑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진짜 연세가 많으신데도 이렇게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는 데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젊은이들 다른 분들이 진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동참을 해서 진짜 북한 조카 통일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이 이끄는 그런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김정은 정권이 북핵과 더불어 몰락을 해가지고 한반도에서 한반도 전체의 주체사상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자유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식의 이산가족 상봉이 아니라 진정한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